치매 판정받은 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 챕터 1. 기억이 새는 아침. 박만수는 오늘도 침대 옆 탁자 위의 숫자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메모지에 매직으로 쓴 4자리 숫자. 1947. 자신의 출생연도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 숫자가 낯설다. 마치 처음 보는 암호처럼 느껴진다. 72세. 평생을 혼자 살았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작은 빌라를 샀고 퇴직 후엔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조용히 살아왔다. 친구도 많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혼자가 편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뭔가 이상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면 불을 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3번, 4번 확인해도 불안했다. 외출 후 현관문을 잠갔는지 기억나지 않아 계단을 2번씩 오르내리기 일쑤였다. 동네 슈퍼에 가서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려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어르신, 저예요. 정연이 간병인이에요. 문을 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목소리. 복지관에서 파견 나온 방문 간병인이라고 했다. 어르신,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병원? 언제 예약을 했더라? 연희는 이미 신발을 꺼내놓고 있었다. 동네 의원 선생님이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 의원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걸쳤다. 택시 안에서 연희는 계속 말을 걸었다. 날씨 이야기, 병원 이야기, 검사가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 만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이 여자는 언제부터 자신을 돌보러 왔던가? 1달쯤 됐나? 아니, 2달.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 챕터 2. 보호자 이름. 대학병원 신경과는 낯설고 차갑고 너무 밝았다.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다. 연희는 만수의 팔을 부축하며 친절하게 안내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접수할게요. 진료실 안. 의사는 젊었다. 젊은 의사가 노인을 진찰하는 시대가 왔다. 만수는 여러 질문에 답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100에서 7씩 빼는 계산. 그림을 보고 기억하기. 단어 외우기. 결과는 30분 뒤에 나왔다. 경도인지 장애에서 초기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또박또박했지만 만수의 귀에는 울리듯 들렸다. 치매. 그 단어는 알고 있었다. TV에서 본 적 있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길을 잃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병. 보호자분께서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보호자가 배우자 정연희 씨로 되어 있네요. 부인께서 약 처방 전 받아가시고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만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선생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다시 봤다.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여기 혼인신고되어 있는데요. 박만수 씨, 정연희 씨. 신고일은 6개월 전입니다.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6개월 전. 그때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할 수 없었다. 진료실 밖에서 연희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만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연희는 자연스럽게 처방전을 받아들고 그의 팔을 잡았다.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약 다 챙겨드릴게요. 챕터 3. 도장 찍은 기억이 없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혼인신고. 자신이 말도 안 됐다.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결혼이란 자신에게 필요 없는 제도라고 생각했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오기 전에 만수는 구청으로 향했다. 혼자 걸어가기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택시를 탔다. 민원실 창구 앞에서 그는 말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고 싶습니다. 서류가 나왔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신고인 박만수, 배우자 정연희. 신고일자는 작년 7월 15일. 만수는 손이 떨렸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여기 인감도장 날인되어 있고요. 신분증 사본에 지문까지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하신 겁니다. 아니, 저는 기억이. CCTV 기록도 있어요. 확인해 드릴까요? 영상을 봤다. 화면 속에 자신이 있었다. 분명 자신이었다. 같은 옷, 같은 모자, 같은 걸음걸이. 옆에는 연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자신도 웃고 있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손도장을 찍고 공무원과 악수까지 했다. 하지만 만수는 그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7월 15일. 그날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왜 구청에 갔던가? 왜 연희와 함께 있었던가? 모든 것이 공백이었다. 구청을 나서며 만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했던 일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치매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챕터 4. 간병이라는 이름의 관리. 그 후로 연희는 더욱 친절해졌다. 매일 아침 찾아와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을 정리해 주었다. 만수는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혼자서는 약 먹는 시간도 잊어버렸고 냉장고 문을 열어도 뭘 꺼내야 할지 몰랐다. 어르신,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공과금 내고 병원비 내고 다 정리해 드릴게요. 연희는 자연스럽게 만수의 통장과 카드를 맡았다. 만수는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실제로 자신이 관리하기엔 벅찼다. 비밀번호도 자꾸 잊어버렸다. 전화도 연희가 대신 받기 시작했다. 어르신, 지금 주무세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복지관에서 온 전화, 은행에서 온 전화, 동네 의원에서 온 전화. 모두 연희가 받았다. 그리고 만수에게는 별거 아니에요라고만 전했다. 어느 날 옛 직장 동료 최노인이 전화를 했다. 연희가 받았다. 어르신이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전화 받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최노인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만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시간이 지나며 만수는 점점 외부와 단절되었다. 밖에 나가는 일도 줄었다. 연희가 말했다. 어르신, 밖에 나가면 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집에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실제로 지난주 슈퍼에 갔다가 집 찾아오는데 1시간이 걸렸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연희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챕터 5. 사라진 것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만수는 우연히 통장을 보게 되었다. 연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 속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보고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2천만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3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디로 간 것일까? 연희에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만 했다.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다음 날 만수는 연희 몰래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출력된 용지를 보며 그는 손이 떨렸다. 대부분의 돈이 정연희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항목은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등으로 적혀 있었지만 금액이 터무니없이 컸다.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어르신, 이 계좌는 배우자 공동계좌로 되어 있네요. 지난달에 변경하셨어요. 직원의 말에 만수는 또다시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그때 영상이 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점장에게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 분명 자신이었다. 카운터 앞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연희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그날 입었던 옷도 기억난다. 회색 점퍼. 하지만 은행에 갔다는 기억은 전혀 없었다. 저건 내가 아니야. 만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영상 속 사람은 분명 자신이었다. 걸음걸이도 허리 굽은 모습도 안경 너머 눈빛까지 모두 자신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부동산에 들렀다. 자신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했다. 사장은 이상한 얼굴로 물었다. 어르신, 지난주에도 떼어가셨잖아요. 내가? 네,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요. 만수에게 딸은 없었다.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등기부등본을 출력했다. 서류를 받아든 만수의 손이 또 한 번 떨렸다.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채권자는 정연희. 금액은 5천만 원. 설정일자는 한 달 전이었다. 이게 무슨... 어르신이 직접 하셨잖아요. 법무사 사무실까지 같이 가셨는데. 만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어차피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연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만수가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순간 스쳐가는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다. 어르신,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머리 아프시잖아요.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봐? 만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연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다. 치매 환자분들이 서류 보시면 불안해지고 병이 더 심해져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증상 더 빨리 진행된대요. 연희는 만수의 손에서 등기부등본을 부드럽게 빼앗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만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만수는 자신의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조용할 뿐이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목도 말랐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만수는 방 안을 서성였다. 창문을 열었지만 2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다. 연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이 밤에 배회하시면 위험해서요. 낙상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새벽에 나가시려고 하셨잖아요. 만수는 그런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치매 환자는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화장실. 아, 죄송해요. 다음부턴 안에 간이 변기 놔드릴게요. 연희는 여전히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이제는 공포였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챕터 6. 남은 기억 하나. 어느 화요일 오후 만수는 연희 몰래 집을 나섰다. 그녀가 마트에 간다고 한 틈을 타서였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동네 공원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옛 직장 동료 최 노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최 노인은 매주 화요일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신호가 헷갈렸다.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순간순간 잊어버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다행히 공원은 찾을 수 있었다. 40년을 다닌 길이었다. 아직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벤치에 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고 있던 그는 만수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만수야, 자네 어디 갔었나?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 나한텐 전화 온 적 없는데. 석 달 동안 5번은 했네. 부인이라는 사람이 받더군. 자네가 아프다고.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역시 연이었다. 최 노인은 만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네, 요즘 얼굴이 없어졌어. 무슨 소리야? 옛날 자네 같지가 않아. 살이 빠지고 눈빛도 흐릿하고. 무슨 일 있나? 만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혼인신고, 사라진 돈, 근저당권, 잠긴 방문.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다. 최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거 사기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그런 수법 많다더군. 특히 치매 진단받으면 법적으로 무효화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자네가 속았다는 증거. 강요당했다는 증거. 최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자네가 예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10년 전쯤. 기억나나? 자네가 그러더군. 내가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이거 꼭 전해달라고. 만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만수는 훨씬 젊었다. 30대쯤 되어 보였다. 혼자 찍은 사진, 공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손글씨로 쓴 메모 한 장. 나 박만수는 평생 혼자 살기로 했다. 결혼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정신을 잃거든 이 말을 믿어라. 누구도 믿지 마라. 특히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최 노인이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래된 기계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이름은 박만수. 1947년생. 나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 평생 혼자 살 것이다. 이 목소리를 기억하라. 내가 나를 잊더라도 이 목소리만은 진실이다. 만약 누군가 내 곁에 나타나 가족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거짓이다. 나를 보호해달라. 젊은 시절 자신의 목소리였다. 또렷하고 힘있었다. 지금의 떨리는 목소리와는 달랐다. 만수는 눈물이 났다. 과거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자네 똑똑했어. 벌써 이런 걸 준비해놨다니. 최 노인이 어깨를 두드렸다. 이거면 증거가 될 수 있어. 자네가 일관되게 혼자 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최 노인은 다른 문서 한 장을 꺼냈다. 만수가 직접 쓴 유언장이었다. 공증은 안 받았지만 자필로 쓴 문서였다. 본인 박만수는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은 없다. 날짜는 20년 전이었다. 이것도 가져가. 변호사한테 보여줘. 자네가 얼마나 일관되게 혼자 살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만수는 봉투를 꼭 쥐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챕터 7. 법 앞에서의 침묵. 최 노인의 도움으로 만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친절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어르신, 문제는 혼인신고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당시 CCTV에도 찍혔고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그게 문제입니다. 법원에선 진단 이후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 오히려 기억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착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만수는 절망했다. 자신이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니. 재산은요?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부부관계니까요. 게다가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다. 정연애 씨가 이미 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지정되면 어르신의 재산과 법적 권리는 모두 그녀 손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길을 잃었다. 익숙한 거리가 낯설었다. 1시간을 헤매다 겨우 집을 찾았다. 연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저녁 만수는 자신의 방 책상 서랍에서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를 발견했다.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언제 쓴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챕터 8. 마지막 선택. 이번 예정일은 일주일 뒤였다. 만수는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 증거가 부족했다. 법원 소송. 시간이 없었다. 도망. 어디로 가겠는가?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최 노인에게서 받은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매일 밤 연희가 잠든 후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11월 3일. 내 이름은 박만수. 나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내 생각은 또렷하다. 정연희라는 여자가 나를 속였다. 혼인신고를 위조했고 내 재산을 빼돌렸다. 나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매일 밤 녹음했다. 그날 있었던 일, 연희가 한 말, 사라진 돈의 내역, 은행 거래 내역서의 숫자들. 최대한 자세하게, 최대한 또렷하게. 11월 4일. 오늘 연희가 요양병원 팸플릿을 가져왔다. 좋은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내가 40년을 살던 이 집에서. 녹음하는 동안 만수는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날짜는 헷갈려도 감정은 기억했다. 숫자는 잊어도 두려움은 생생했다. 11월 5일. 오늘 밤 문이 또 잠겼다. 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갔다. 연희는 내 안전을 위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 감금이다. 나는 죄수가 아니다. 병자일 뿐이다. 녹음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11월 6일. 최 노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변호사 상담 예약했다고. 하지만 연희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다. 어르신이 스팸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이번 이틀 전 만수는 자신의 집을 천천히 둘러봤다. 40년을 살았던 집. 낡은 소파, 얼룩진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공간이었다.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11월 7일. 내일 모레 입원이다. 연희가 짐을 싸고 있다. 내 옷, 내 이불, 내 사진. 모두 상자에 담겨진다. 마치 내가 죽은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이미 죽은 것인지도 모른다.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입원 전날 밤이었다. 만수는 마지막 녹음을 남겼다. 내 이름은 박만수. 1947년생. 평생 혼자 살았다. 후회는 없다.
다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 이 목소리를 듣는 당신, 부디 이것을 믿어달라. 늙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보였다. 나는 평생 혼자였다.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었다.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이런 식이 될 줄은 몰랐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 속임수로 이어진 인연. 목소리가 흔들렸다. 만약 내가 이 목소리를 잊는다면 누군가 이것을 찾아주길 바란다.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어도 이 기록은 남는다. 나는 살아있었다. 아직 살아있다. 그것만은 잊지 말아달라. 녹음을 마치고 만수는 녹음기를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오래된 상자 뒤편, 먼지 쌓인 구석. 내일 아침 연희가 짐을 싸면서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랐다. 새벽이 밝아왔다. 마지막 아침이었다. 연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준비하세요. 새로운 곳에 가시는 날이에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했다. 누군가는 찾아줄 것이다. 누군가는 들어줄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에필로그. 사흘 뒤. 요양병원 2층 창가방. 박만수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없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만수는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의 얼굴이 낯설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같은 시각, 만수의 빈집. 최 노인이 경찰과 함께 방문했다. 연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박만수 씨의 지인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최 노인은 만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밑을 뒤지다 녹음기를 발견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이름은 박만수. 경찰은 녹음 내용을 듣고 연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통장 내역, 혼인신고 과정, 입원 동의서. 하나씩 확인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한 달 뒤 연희는 사기와 재산 편취 혐의로 구속되었다.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되었고 이전된 재산의 일부는 환수되었다.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자신의 이름을 잊었다. 요양병원 창가에서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그는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말끝이 흐려졌다. 기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남았다. 녹음기 안에 또렷하게. 그의 진실은 늦게 도착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어느 화요일 오후 최 노인이 면회를 왔다. 만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최 노인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 이름은 박만수. 만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몰랐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누군가는 들어줄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